자, 주택수 집차, 세제구조 개편 불가피, 원점 재검토 필요해서, 현 정권의, 이제 그동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이, 이렇게 앞으로 향후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주택 중과 완화, 세제로 부동산 투기 못 잡아. 자, 여러분들께서 현 정권의 5년 동안 도대체 어떤 그 부동산 세제 정책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도대체 어떤 그 세제 그 규제가 악법이 생각이 나십니까? 신하균인가요? 신하균 닮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자, 저는요, 현 정권에서 가장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요, 바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변경입니다. 네, 엄청났죠? 그게. 여러분들도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에요. 자,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과거에 세제가, 네, 세제 이건가? 세제가 이건가? 세제 이건갑다. 네, 세제 개편 전에, 세제 개편 전, 어땠을까요? 자, 2019년 0101에 A주택을, 자, A주택, 취득이 2019년 0101이고요. B주택을 2019년 0502 이렇게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21년에 0503에 B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신규주택을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B주택은요, 이때 일반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에 A주택 매도시, 자, 2021년 0504에 매도를 하면요,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 따라오시겠습니까? 세제 개편 전에 A주택은 2019년 1월 1일에 매수를 했고요. B주택은 2019년 5월 2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1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아닌 겁니다. 야, 여기서 B주택 매도를요, 2021년 5월 3일, 자, 2년이 흘렀죠? 자, 매도를 했어요. 자, 세제 개편 전입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A주택을 매도했습니다. 2021년 5월 4일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B주택을 팔고 다음 날인데요, 바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게 세제 개편 전이에요. 자, 세제 개편 후 그대로 끌고 와서 A주택은 자, 똑같아요. A주택은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 후에요. 최종 1주택, 최종주택 기산점 변경 이겁니다. 자, 여기서 세제 개편 후, 자, A주택을 2019년 1월 1일에 샀는데요. B주택을 2019년 5월 2일에 같은 해에 샀죠. B주택을 여기서 먼저 매도합니다. 2021년 5월 3일에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일반과세 받죠. 맞죠? 자, A주택을 바로 매수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77%. 아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세제가 개편되면요, 최종 1주택이 보유기간이 기산점 변경됩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아닌 요런 건들은요, 자, B주택의 매도 시점이 2021년 5월 3일, 이 시점, B주택은 일반과세를 받았잖아요. 이 시점이 A주택의 취득일이에요. A주택 취득일 변경. 언제로? 2021년 0503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법 중에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이 정도로 개판입니다. 개판. 자, 아트박스님께서 A주택을 먼저 팔아도 B주택 77%인가요? 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요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시 갈게요. 자, A주택은 2019년 1월 1일에 취득했죠. B주택은 2019년 5월 2일에 했어요. 자, A주택은 매도합니다. 5월 3일에. 이거는 5월 3일 할 필요는 없고요. 2019년 뭐 1월 2일에 일반 과세를 매도했어요. 자, 이렇게 매도하잖아요. 그럼 B주택은요? 취득 시점 매도를 2021년 예를 들어서 05, 03에 했다.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77%. 네, 이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래서 이 정권이 무너진 배경이에요. 집을 팔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팔지도 못하게.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주택 중과 완화, 세제로 부동산 투기 못 잡아. 이게 맞는 거예요. 세금으로는요, 절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투자인데 이걸 투기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겠죠. 자, 그래서 종부세 기준은 주택수에서 기존엔 주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종부세를 중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액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서 종부세는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자, 홍기훈 교수라는 이분께서는요, 집값 안정은 결코 세금 중과로 이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부세의 도입과 이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결국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되었다. 종부세의 존치가 무의미하다. 즉, 이 말이 뭐다? 전월세 시장의 그 전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월세 인상으로 다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인, 주택 공급자 역할이 주춤하다고 합니다. 규제 강화, 경제 악화 발목. 자, 현 정권에서 정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법인 등의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매수 포지션 강화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법인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자, 법인이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있었겠죠. 자, 법인이 결국은 매수하는 주택은요, 그런 고가 아파트보다는 일반적으로 저가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 네. 그래서 법인이 결국은 매수를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전월세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전월세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기존에 구축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그 구축을 매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실소유자한테 매도를 하려고 하면요, 그럼 전세 세입자는요, 돈이 없는 전세 세입자는요, 그럼 전세가 줄고 전세가가 치솟는다고요. 네.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법인이 악덕이라고 해서 뚜드겨 팬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법인 중에 단타꾼들 너무 많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단타는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법인을 등록을 해서 차라리 법인이 그 회계 장부로 그 복식북이죠. 복식북이라는데, 복식이 차변 대변 이걸 보고 복식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이 둘 다 일치를 해야지 이게 회계 장부로서의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공신력. 그래서 법인이 어떻게 보면요, 제일 깔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면요, 양도소득세를 좀 지나치게 높이는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할 때는. 하지만 법인이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이 전월세 시장을 좀 더 공급을 하는 편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과거 임대사업자라는 제도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보유를 하면서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빠져주고요, 양도소득세는 50% 경감시켜주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 정권 너무 세금으로, 그 목적이 그거 딱 하나예요. 목적은 세금을 더 뜯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반지하도 서울은 서울. 어른공장님이 그러던데, 내가 하면 투자, 너가 하면 투기, 부러우면 집 사세요. 아파트는 4억 오르고 빌라는 2억 오르고 세금 완화만 해주라 라고 하셨는데,
자, 저는 그분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게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도덕적인 관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이라는 잣대는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십 채를 사가지고 갭 500에 수십 채를 사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거는요. 도덕적인 잣대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런 도덕적,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축을 수십 채 하자. 갭 500으로 뭐 10채, 20채 사자. 이것도 오케이인데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의 교란 작용이 일어납니다. 진짜요. 네. 근데 그걸 차치하고 만약에 혹시나 시장이 잘못돼서 내가 물린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축을 매수하더라도 이 재건축이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매물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구축에다가 공시가 1억? 이거는 너무 리스크 테이킹이 좀 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단기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듯이 사모아서 한 방에 털고 나온다?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채, 20채, 50채 이렇게 사잖아요. 전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는 순간 국세청의 표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사면요? 그렇게 사서 한 번에 싹 팔잖아요. 그러면 표적이 된다니까요. 표적. 추후에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국세청 시스템망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단타요? 좋죠. 그런데 단타에서 돈 번다. 그게 부동산입니까? 네? 돈만 벌면 돼요?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사람들 제일 싫습니다. 제일 싫어요. 자, 반지하도 서울은 서울님께서 5채까지는 괜찮나요? 이 숫자로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종부세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굴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 좀 안정화되어 있어야겠죠. 네, 어쨌든 실거주 주택은 투자금이 없다면요. 갖고 있지 않는 게 낫겠지만 투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면요. 실거주할 주택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갈차님께서 몇 채까지 기준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제가 배 아프면은 그게 기준이 어긋났고요. 네.